소리가 들려요? 자, 오늘도 12시부터 1시까지 이곳에서 1인 시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제는 정일성 관련한 건데요. 정일성은 잘 모르실 텐데, 정일성이라고, 지금 정일성을 기념하는 광주에 공원이 건립되고 있습니다. 한 50억 들여서 정일성 기념공원이 준공이 건립이 되고 있는데, 이 건립을 말아달라, 뭐 이런 내용입니다. 박민식 보훈부 장관이 이게 취지에 안 맞는다 해서 제동을 걸었음에도 강기정 광주시장이 이걸 강행하고 있습니다. 강행하면서 이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광주시에 가면 그러니까 정일성을 기념하는 다양한 기념물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광일성 동요 대회가 있습니다. 동요 대회를 이제 한번 보시면 사실은 좀 가관이죠. 어린아이들이 중국 노래를 불러요. 모택동이 어쨌느니 뭐 이런 노래, 이런 가사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최근에 문제가 되니까 광주 MBC에서 광주 정일성 관련 동요 대회는 이제 취소를 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정일성이 다녔던 초등학교 학교에 벽화가 있는데, 그 벽화에 아주 거대한 정일성 관련 벽화가 있는데, 이것도 아마 철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 아이들하고 관련된 거니까. 그 외에 이제 정일성 도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정일성 도로야 뭐 도로니까 이름을 그냥 정일성 도로가 아니라 다른 이름으로 바꿔치면 되겠죠. 근데 정일성 기념공원이 이제 건립되고 있는데, 이 건립 공원을 반대 또는 취소해달라는 게 쟁점이 되는 거죠. 정일성 씨는 독립운동과 거의 관련이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정일성 기념 행사를 할 때는 정일성이 무슨 독립운동과 그래도 관련이 있겠거니 했는데, 알아본 결과 문재인 정권 하에서도 정일성 씨는 독립운동과 별 상관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명이 났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인민해방군, 중국 군대죠. 조선인민군, 북한 군대죠. 북한 군대와 관련이 돼서 관련이 돼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기념할 만한 인물이 아니라 적군인 거죠, 적군. 정일성 씨는 뭐 그런 거고요. 그렇게 됐고, 그래서 뭐 이제 어처구니 없는 일이 광주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사안이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조용히 그냥 어물쩍 넘어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아마 올 연말쯤에는 어떤 형태로든지 1차 결말이 내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정일성 관련 논란이 있으니까 정일성 동상을 우파분이겠죠. 동상을 철거하고 복귀하고 다시 복원하고 철거하고 복원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안 되겠죠. 뭐 물리력을 가지고 뭘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빨리 논란을 종식시키고 정일성은 문제는 처리가 올 연말 안에 되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이게 오늘 첫 번째 얘기고요. 정일성 관련이고요. 그 다음에 내가 내 캐리어를 이제 내가 왕자 위에 큰거 캐리어를 그것 때문에 정세 얘기나 좀 해볼까요? 그러니까 강서구청장 지금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당대표 체포 결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죠. 가결된 다음에 이제 국회 재판에 가서 기각이 됐죠. 그래서 구속을 면했는데,
이걸 계기로 해서 정세가 굉장히 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가 결국 싸웠던 거죠. 하나는 이제 여당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무슨 사법적 리스크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뭐 성남 FC, 그다음에 대장동, 그다음에 위증교사 이런 걸 문제를 보면 정도의 문제는 있을지언정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가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대선이 끝났으면 대선이 끝났으면 사법 리스크를 털고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민주당 당 대표를 그러니까 사법 리스크가 없는 사람이 맡고, 그 다음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사법 리스크를 턴 다음에, 그 다음에 차기 뭐 대권에 임하던가 뭐 그런 게 정상적인 순리죠. 근데 이재명 대표와 그러니까 민주당 지도부는 다른 길을 선택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법 리스크를 뭉개고 가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인천 계양을 지역구를 갖고 있었던 게 송영길인데, 송영길 대신에 이재명 대표가 난데없이 출마를 해서 국회의원이 돼서 이제 당 대표가 된 거죠. 당 대표가 되면 당 대표의 어떤 권능, 그러니까 권한과 어떤 역량으로 재판을 지연시키거나 그다음에 재판을 정치 쟁점화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지금 재판을 쟁점화한 거죠. 예를 들어서 무리한 법률을 상정하고 양곡관리법 같은 게 그런 건데 하면 거부권을 행사하잖아요. 이게 그 다음에 후쿠시마 오염수 같은 것도 일견 뭐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내용적으로는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돌려버리려는 정책 술책으로 보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쭉 진행이 됐고, 그 다음에 이번에 사법 판결을 통해서 꽤 여당의 범여권의 입장에서는 타격을 받은 걸로 보입니다. 이게 이런 문제는 있죠. 유창훈 판사의 어떤 사법적 공정성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색채가 있어 보이죠. 지금의 사법부는 워낙 민주화 운동의 침습을 많이 받아서 이 사람들이 공정하게 재판하겠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러나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그래도 사법부가 저런 판결을 내릴 때는 뭔가 그러니까 여당이 오버했다 이렇게 분위기가 잡히기 때문에 현재 조성된 정세는 범여권한테 불리하게 보입니다. 두 번째는 그러니까 체포영장 기각과 그다음에 최종 사법 판결을 구분하지 못하는 거죠. 체포영장 기각은 그러니까 체포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고, 최종적으로 사법적 판단의 잣대는 아닌 건데, 이거를 일반인들은 구분하기 어렵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마 검찰이 이건 실수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테면 사법적 판결을 명확히 받을 수 있는, 조속히 받을 수 있는 그런 거를 먼저 기소를 하고, 그렇게 처리했다면 좋았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범여권이 지금 상당히 불리한 상황에 처해 있죠. 지금 상태는, 상당히 재판이 길어지겠죠. 그 다음에 재판이, 미국처럼 재판이 진행되더라도 재판 전체를 뒤집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클린턴 대통령이 그런 거잖아요. 재판이 나도 뭐 기소가 되고, 그 다음에 재판 결과가 나와도 그것 자체를 부정해버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한국은 그런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져 있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죠. 범여권의 시각에선 그렇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런 이재명 사법 처리 문제가 꼬이면서 이제 중도층 여론이 많이 흔들렸죠. 중도층 여론이 흔들린 것은 그것만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의 무리한 어떤 언행이 좀 문제가 됐죠. 반국가 세력, 뭐 공산 전체주의 이런 것들이 중도 세력한테 안 좋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볼 땐 결정타는 이준석
유승민 의원 등등과의 갈등인데, 이게 대통령 대선 지지율이 48% 정도인데, 지금 대통령의 긍정평가가 한 35% 정도거든요. 13% 저희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아. 경찰분하고 13% 정도니까, 그러니까 한 10% 이상이 지금 빠져나간 형국인데, 그 빠져나간 형국의 한 반 정도는 유승민, 유준석, 하태경, 이런 의원들과의 불화가 장기간 지속되다 보니까 한 5% 정도는 빠져나간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법부 판결 한 몇 프로, 유승민, 이준석 파동 몇 프로, 그 다음에 대통령의 언행 몇 프로, 이렇게 해서 빠져나가니까 지금 이 범여권은 탈탈 털어서 48%가 돼야 간신히 이기는 건데, 지금 35% 또는 30% 정도의 박스권에 갇혀 있으면서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야권의 동향인데, 야권은 지금 승기를 잡은 분위기죠. 중도층이 야권은 원래 현재 정치 지형은 야권한테 절대 우위의 상황입니다. 40, 50대 여론이 한 7대 3 정도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민주당이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 대선에서도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되게 어려웠던 형국인데, 윤석열 정부가 여러 세력을 탈탈 끌어모아서 간신히 승리한 대신 민주당은 이제 무리수를 거듭하면서 선거에서 패한 이런 형국인데, 지금 보면 대통령 부정 지지율이 한 60% 됩니다. 그 다음에 대통령 부정평가가 한 60% 되고요. 그 다음에 민주당 지지율이 한 35% 정도 된다면, 무려 25%가 야당 성향의 유권자들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재명 사법 리스크 같은 게 좀 있는 조건에서는 중간지대에 있다가 이제 여러 가지 여론이 좋으니까 그럴 때는 그렇다가 여론이 좀 흔들리니까 이쪽으로 가세한 거죠. 그러니까 사전 투표율에서 압도적으로 민주당이 우세한 거는 40, 50대 민주당 성향의 직장인들이 대거 가세하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지금은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17% 정도 민주당이 우세한 걸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조금 위험하죠. 그러니까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어느 정도, 그러니까 외견상 좀 민주당에 유리하게 가면서 중도층이 민주당 성향으로 조금 더 안정적으로 돌았고, 그다음에 그랬기 때문에 민주당은 기세를 차지한 걸로 보입니다. 지금 상황으로 가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구도가 그렇거든요. 대통령의 지지세를 탈탈 끌어모아도 35%인데, 그다음 민주당의 소극적 지지세만 끌어모아도 35%니까 35%에서 25%는 그냥 갖다 붙이면 되는 거니까 민주당이 국힘이 좀 어려워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타개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제가 볼 때는 연합정치하고 신당 같습니다. 신당. 연합정치라는 건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그러니까 정통 보수 세력, 자유우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자유우파가 똘똘 뭉치면 집니다. 그러니까 자유우파가 똘똘 뭉쳐서 뭘 하면 그건 지는 싸움이에요.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25%에서 30% 정도를 자유우파라고 한다면, 자유우파를 똘똘 뭉쳐서, 그렇지 않은 회색우파를 이렇게 고립시키거나 이렇게 분리시켜버리면, 그러면
그냥 지는 건데,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번에 강서구청 선거에서도 한 몇 프로만 빠져나가면 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유화, 사상의 선명성, 기치의 어떤 단순함 이런 걸로는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연합 정치, 그러니까 다양한 세력을 규합할 수밖에 없어요. 그 과정에서 이준석, 유승민도 문제가 되고, 뭐 최근에 하태경, 어제는 뭐 하태경 씨 갖고 이렇게 막 뭐라 그러던데, 그 하태경까지 뭐라 그러면 자유파는 뭘 하는 사람들이죠? 그 참, 그 같은 문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무슨 등등해서 이렇게 갈라치기, 정체성의 정치를 하면 이 승세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핵심인데 대통령이 지금 태세 전환을 하고 있잖아요. 아주 빠르게. 대통령의 강점이 그걸로 보입니다. 카리스마가 있고, 그다음에 정세 판단이 아주 빠르고, 그다음에 정세 판단이 빠르면 쓸데없는 고집을 피우지 않아요. 그래서 태세 전환을 딱 해서 약간 좀 우습기도 하던데, 어제까지 정체성 정치, 단국가 세력, 이념, 이런 걸 강조하던 대통령께서 하루아침에 딱 돌아서서 국민이 중요하다느니, 민생이 중요하다느니, 이런 얘기는 한편으로는 좀 우습죠. 저렇게 하루아침에 말을 바꿔치기 할 수 있을까? 라고 할 수도 있고, 근데 그건 내가 볼 때 정치가로서의 장점입니다. 저는 그런 장면을 많이 봤죠. 그러니까 막 어제까지 싸우다가 오늘 그냥 딱 악수하고 그러는 게 정치거든요. 대통령의 그런 거는 좀 우습기도 하지만 그 다음에 좀 좋게도 봅니다. 대통령이 그래서 상황을 수습해 주기를 바라는데, 문제는 그것만으로도 해결되기 어려운 상황일 수 있습니다. 어렵다라는 거는 저기 때문에 그래요. 두 가지 때문에 그런데, 하나는 국민의힘의 어떤 주요 국회의원들 구성이 영남 보수 세력이에요. 전부 다 영남권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슨 김기현 대표니 이철규 사무총장, 이게 전부 다 영남권 또는 비수도권 출신이거든요. 비수도권 출신의 그냥 좀 약간 딱딱해 보이는 남자들. 이 사람들이 이제 국회의 주도권을 잡고 있는데, 지역과 수도권 사이에 지역 균형이 무너진 건 한참 됐거든요. 우리가 지역 해도 호남, 80년대 초중반에는 영남 호남이 상당한 비중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수도권 집중화가 워낙 심각해서 영남 호남은 껍데기만 있는 거일 수 있죠. 대부분 수도권인 거죠. 수도권에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수도권에서 지금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정당의 지지 기반을 국회 쪽으로, 수도권 쪽으로 넘길 필요가 있죠. 그리고 그런 거를 지금 할 수도 있고 나중에 할 수도 있는데, 지금 하는 게 괜찮겠죠. 지금 때가 됐지 않습니까? 이번 기회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지 기반인데, 60, 70대 중심의 국힘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국힘은 왜 60, 70대 중심의 국힘을 찍어야지? 라는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고루하고 낡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40, 50대, 20, 30대로 지지 기반을 옮길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이제 약간 정세가 무르익었잖아요. 제가 지금 한동훈 현상 같은 게, 한동훈이 73년생 같던데, 72년생? 73년생이던데, 이게 이제 50대 초반이잖아요. 초반이니까 50대 초반, 40대 후반 이런 쪽에 굉장히 유능한 사람들이 많고, 여기에는 민주화 세대와 좀 거리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훨씬 엘리트예요. 저기 민주당의 어떤 50대 초반보다 국힘의 50대 초반 전문가들이 훨씬 엘리트입니다. 왜냐하면 민주당 애들은 운동하던 애들이라서 그렇게 엘리트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장관이나 조정훈 씨나 이런 사람들 보면, 한동훈 장관 검사통이고, 조정훈 장관도 세계은행에서 일했던 사람이니까 정말 세계 무대를 중심으로 주류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전면에 서서 세상을 바꿔줄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운동을 했던 60대 민주당 국회의원과 영남 보수 세력, 영남 보수의 털을 받고 있던 국힘의 보수 정치인을 붙여놓는다면 그냥 매력적으로 그냥 일견 보기에도 60대 민주화 세력이 낫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반면에 여기에 이제 50대 초반에 전문가 엘리트 집단을 갖다 놓으면 민주화 세력이 낡아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바꿔놓으면 어떨까 싶고, 20, 30대는 보수 우위의 사상 지형을 갖고 있습니다. 겪어보면, 그리고 조사를 해보면 20, 30대는 40, 50대랑 확연히 다릅니다. 40, 50대가 좀 뭐랄까? 40, 50대가 민주화 우위의 사상을 갖고 있다면 20, 30대는 보수적 지형을 갖고 있기 때문에 20, 30대를 설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대선에도 그랬거든요. 40, 50대랑 60, 70대가 붙으면 40, 50대가 60, 70대가 이기기 어렵죠. 근데 여기에 20, 30대 남자들이 가세하면서 40, 50대를 포위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긴 거죠. 이게 세대 포위론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국힘에서 두 가지를 극적으로 갈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국회의원들의 구성을 바꿔야 되고, 두 번째는 지지 기반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해내는 방법은 한동훈 신당 같은 게 아닐까 싶어요. 한동훈 장관이 국회 종로구에서 출마할 거다라는 얘기가 솔솔 흘러나오겠죠. 한동훈 장관 뭐 정치할 사람 아닌 걸로 보이는데, 그 MBTI를 보면 INTJ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INTJ라서 내성적이고 뭐 그런 공부 좋아하고 이런 사람이 무슨 정치하는 거는 좀 그렇긴 한데 잘 안 맞을 텐데, 그게 뭐 정치라는 게 평소에 정치하고 싶어서 정치하는 사람도 있지만 상황에 떠밀려서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한동훈 장관도 전형적으로 상황에 떠밀려서 정치를 하게 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근 상황에서 뭐 한동훈 장관이 뭔가 이렇게 나서지 않으면 국힘은 상황을 돌파하기 어렵잖아요. 혁신위원장 하나 뽑는 게 저렇게 힘든데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국힘하고 민주당을 비교하면 국힘에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없다는 게 60, 70대 많고 20, 30대 많은데 실제 생활 현장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적 식견을 갖고 전문적 어떤 성과를 보인 정말 사회 주류라고 할 수 있는 논객, 정치가, 뭐 행정가 이런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으니까 판판이 밀리는 거죠.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나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한동훈 장관 나설 때 여러 가지 40, 50대 전문가 집단을 대거 발탁해서 국힘의 어떤 구성 성분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게 좋겠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민주당이 이긴다면 정말 탄핵 같은 걸로 갈 것 같아요. 그렇겠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탄핵을 가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완전히 미국처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법률을 아예 무시하는 거죠. 법률을 무시한다는 게 이재명을 무죄 처리하지 않는 한 모든 걸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게 지금 기조이기 때문에 이재명 사법 처리가 되지 않으면 미국처럼 아마 의사당을 청구하거나 이럴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보면 아마 미국처럼 전 세계가 원래 지금 좀 그렇거든요. 이탈리아 그렇고 뭐 안 그런 나라가 거의 없을 정도로 이제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고, 만약에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한동훈 신당 같은 게 나와서 상황을 돌파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싶습니다. 정치 얘기를 좀 드렸고요. 자, 하시고 싶은 말씀이세요? 네. 자, 우리 선생님 얘기하시겠습니다. 혼자 잠깐 쉬었다가 물 한 잔 먹고.
아, 잠깐 쉬었다 하시겠어요? 아니, 나는 좀 이따가. 마이크. 여기다 해도 되죠? 여기다 해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물 좀 안 가져왔네. 3개 사올까? 카드 받으세요? 카드? 3개 있어요. 정률성 공원에 대해서 요즘 최근에 나온 뭐 기사 하나를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3개 있어요. 조금 전에 문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률성 공원 철회 운동이 확산되면서 하나씩 성과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문주초등학교 벽화가 철회될 거고, 그다음에 MBC 광주 어린이 동요제도 취소됐고요. 이런 일들의 성과가 하나씩 이루어지자 좌파 진영에서는 다시 정률성에 대한 이미지업 작업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10월 23일 모 일간지에서 정률성 기사를 다루었는데요. 정률성이 한중 친선과 우위를 상징하는 인물이면서 신중국의 100대 인물이라고 한껏 띄우고 나서는 간담상조, 속마음을 터놓는 사이의 상징인물이다. 동방의 카루소다. 이렇게 치켜세웁니다. 그리고 결론으로는 북한 인민군가를 작곡한 그의 흠결 하나, 이게 흠결 하나인지 그 흠결 하나로 정률성을 격하한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률성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정률성 격하가 악화된 한중 관계를 반영하는 것이며 한미일 공조 분위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가 6.25 전쟁 때 인민군의 사기를 북돋은 그 하나 때문에 지금 정률성 공원을 반대한다고들 합니다. 이게 정률성이 한 한바탕의 푸닥거리에 불과합니까? 조국의 총뿌리를 겨눈 게 한바탕의 푸닥거리입니까?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균형 잡힌 시각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그 균형 잡힌 시각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백선엽 이런 사람을 평가할 때는 가출해버리는 겁니까? 중공군들이 얼마나 많은 국군과 민간인을 학살했는지 광주는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땅의 정률성 공원과 정률성에 대한 추앙은 광주에서 전두환을 추앙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게 용납이 됩니까? 광주 시민들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들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심해서 드세요. 아니요, 예전에 어릴 때 그랬어요. 이거 한잔 드세요. 우리가 이 재미로 하는 거니까. 이거를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그냥 먹으래요. 그냥. 아, 여기 있었구나. 자, 이제 자, 정일성 광주에 건립될 정일성 기념공원을 반대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올해 연말이면 광주에 정일성 씨를 기념하는 공원이 50억 원을 들여서 완공된다고 합니다. 혹시 정일성에 대해서 아시나요? 혹시 광주에 사시나요? 정일성 씨는 독립운동과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입니다. 문재인 정권 때도 정일성에게 유공자 훈장을 주기 위해서 조사를 했지만 정일성의 독립운동 행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 정일성은 반면에 중국인민해방군, 그러니까 중공군이죠. 중국군과 맞서 싸워서 중공군에 편입돼서 중공군의 군가를 작곡한 사람입니다. 또한 조선인민군에 소속돼서 조선인민군 북한군이죠. 북한군에 소속돼서 북한군의 군가를 만들고
문가를 만들어서 북한군의 사기를 진작했던 사람입니다. 우리나라로 보면 전범이죠, 전범. 근데 광주에서는 약 10년간 정일성 씨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정일성을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들이 진행됐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광주 MBC에서 진행했던 동요대회입니다. 그 다음에 광주 정일성을 기념하는 도로도 있습니다. 정일성이 태어난 초등학교에는 거대한 벽화도 그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정일성 기념공원을 제작한다고 합니다. 저희는 뭐 한국전쟁이 벌어진 지 이미 80년 이 정도 지났으니까 다시 한국전쟁의 어떤 상처를 헤집고 싶은 마음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정일성이 세계적인 음악가라고 하니까, 중국을 빛낸 음악가라고 하니까 정일성이 태어난 생가에 조그마한 비석 하나를 하는 것은 막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건 그럴 수 있겠다 싶습니다. 인간의 정리는 그러하고 대한민국의 품격도 그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국전쟁에 참여했던 사람을 이렇게까지 성대히 기념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안창호, 이순신, 을지문덕, 강감찬, 대한민국을 빛낸 많은 위인들이 있지만 그 위인들 거의 버금가는 또는 그것을 뛰어넘는 융숭한 대접을 받아야 할 이유는 정일성에게 없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것은 무언가 특별한 이유가 있겠죠. 2010년도에 한중 경제 교류가 심화되면서 중국의 우호적인 사회 분위기가 흘렀고, 이 사회 분위기를 타고 박근혜, 이명박, 노무현 등 보수 진보 정권을 할 것 없이 중국과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는 분위기가 흘렀던 것 같습니다. 이 와중에 시진핑 중국 주석이 한국을 방문했고, 여기 곳곳에 흔적을 남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정일성이고 또 하나가 서울대 시진핑 자료실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지나치고 과도하고 무분별한 조치였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과거를 올바르게 청산하는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고, 그 연장선에서 시진핑 정일성 공원 문제도 제기된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들은 이 조치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있었던 유산들을 너무 청산하는 형태의 과거 정리 작업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역사는 역사 그대로 남겨둬야지 현재의 사람들이 무리하게 그것을 재단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도 도는 넘어서야 되겠죠. 아무런 독립운동의 연고가 없는 정일성 씨를 기념하고 추앙하는 이런 형태의 기념 사업들은 정리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올 연말까지 광주시가 정일성 기념공원 건립 계획을 중단하기를 요청합니다. 여기에 많은 광주 시민들이 계실 걸로 보입니다. 우리 모두는 광주 시민들이 지난 80년도 그다음에 민주화 시대에 나름의 역할을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광주 시민들이 벌였던 민주화 운동은 자유민주주의의 틀 안에서 자유민주주의와 함께 발전했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것을 반미나 민중항쟁으로 변질시키려는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 모두는 광주의 5.18 정신이 민주화운동, 자유민주주의의 틀 안에서 형성되고 발전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따라서 정일성 따라서 5.18과 마찬가지로 정일성을 기념하는 문제도 자유민주주의의 틀 안에서 기억되고 자유민주주의의 틀 안에서 발전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일성을 기념하는 문제는 그 도를 넘어섰습니다. 공산주의자를 그다음에 중공군으로 한국군에 참전했던 사람을 조선인민군으로 한국군과에 필요한 군가를 작곡했던 사람을 추앙한다면 대한민국은 2023년에 대한민국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광주 시민들 모쪼록 우리가 광주가 5.18이 자유민주주의의 틀 안에서 함께 발전해야 된다라고 믿으신다면 광주시에 정일성 기념공원이 건립되는 것을 함께 반대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거는 생각보다 큰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광주 시민들이 조금만 관심을 갖고 전화라도 몇 통 한다면 금방 해결될 문제인데 광주 시민들이 하고 싶지 않은 거죠. 두 가지가 겹쳐 있는 걸로 보입니다. 하나는 이건 설문조사가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정일성 기념공원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설문조사를 굳이 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정일성 기념공원을 건립해야 된다는 것을 찬성하는 사람을 저는 본 일이 없습니다. 대부분 반대한다 또는 대답이 없음 또는 무응답 이렇게 나오지 정일성 기념공원이 건립돼야 된다라고 본다라고 한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 반면에 정일성 기념공원에 반대한다는 의사 표시를 전화 한 통화라도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 또한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 어딘가에 복잡한 감정이 얽혀 있겠죠. 저는 그 복잡한 감정 어딘가에 광주가 자유민주주의의 틀 안에 있어야 하는가, 자유민주주의의 틀을 벗어날 수도 있는가라는 그런 갈림길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유민주주의의 틀 안에서 같이 갑시다. 만약에 그것이 지금 플랜카드에 적었던 것처럼 정일성 공원을 건립하는 문제는 우리가 사랑했던 광주와 어울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광주를 사랑하기 위해서라도 정일성공원이 광주에 들어서는 것을 막는 사업을 같이 진행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